야, 우리도 법자랄 될 수 있어. 법자랄을 꿈꾸는 MC,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법률 설명이 끝내줘요. 법률의 핵심만 꾹꾹 집어주는 일타 변호사 임주혜입니다. 우리들의 법 출연하고서 나의 법률식 달라졌다. 법 궁금이 유지아입니다. 아, 이거 되게 어색하네요, 이거. 그러게, 오프닝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어려운 거네. 여러분, 예. 여러분도 저처럼 자연스럽게 오프닝 할 수 있을 거예요. 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집중해야지. 집중해야지. 오케이. 야, 오케이. 이거 너무 어렵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챙겨야 할 날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특히나 이렇게 아이들을 챙기면서 우리 임주혜 변호사님 목소리도 많이 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무리를 일으키고 있죠.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원래 이거보다 훨씬 예쁜 목소리잖아요. 알죠. 알죠. 제가 다음 회까지는 꼭 회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만 좀 양해 부탁드려요. 예, 본인이 괜찮아요. 제일 힘들고 그럼요. 답답하시겠죠. 아까 그렇죠. 머리 끝내줘요. 끝내줘요. 너무 걸걸했죠. 네, 빨리 네. 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정말 또 그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효도 관광도 그렇고 아니면 그렇죠. 부부끼리 또 가족들끼리 여행도 많이 다니잖아요. 네. 특히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 해외 여행을 갈 때 그 나라의 법도 알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라 법을 몰라서 낭패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거지만 싱가포르에서는 그 껌을 씹는 것 공공장소에서 맞아. 껌 씹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 행위이다. 워낙에 도로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를. 깨끗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가면 지도 보면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예. 휴대폰 보는 경우 많잖아요. 네. 맞죠. 근데 하와이에서는 휴대폰 보면서 걸어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어머. 불법이에요. 네, 이 스몬비 금지법이라고 해서요. 휴대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이런 전자기기들, 그런 전자기기 보면서 걸어가게 되면 벌금을 내실 수 있는데요. 처음 적발되면은 비교적 좀 적은 15에서 35달러. 그런데 1년에 2번 이상 적발이 되면 77달러, 최고 99달러까지 벌금을 낼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세요. 스몬비 뭔지 알죠, 재환 씨? 예, 저거 아니에요. 그 김밥에다가 햄을 올려가지고, 이게 김으로 이렇게 적신 거. 지금 우리 네. 임주혜 변호사가 하와이에서 스몬비 금지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거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지? 수문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수비구나. 무수비. 미안해. 무수비. 지금 배고파요? 죄송합니다. 우리 뭐 좀 먹고 다시 시작할까요? 네,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무수비랑 수문비 좀 어렵네요. 헷갈릴만해. 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는 멋진 경치를 봐야지 괜히 이렇게 핸드폰 들여다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요. 위험해요. 이게 스마트폰 좀비에 줄여서 스몬비예요. 그래요. 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횡단보도 맞아요. 건너고 할 때 너무 막 이렇게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아요. 횡단보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와이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횡단보도 건너시면 벌금이 130달러입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요즘 또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마가 불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마가 합법인 나라들도 있어서 여행 가셨을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날에선 합법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오면 또 이제 불법이니까. 대마가 들어간 음식 같은 거를 네. 길거리에서 그냥 섭취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모르고 섭취를 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난 몰라서 잘못 저질렀어. 이게 통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진짜 몰랐으니까. 약간 봐줘 그래도. 예. 안 돼. 근데 이런 거 요새 엄벌해야 돼. 맞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이제 귀국한 후에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일어난 곳이 어딘지, 행위지가 어딘지, 범행이 어디서 일어나는지와 관계없이 속인주의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게 되거든요. 예, 어느 나라에 가 있던 그렇죠. 상관없이. 이 점 꼭 유의하셔서 외국에서 음식 먹으실 때도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메뉴판 봐야 돼요. 거기 분명히 나와 있을 거야. 맞아요. 성분 예, 분석. 성분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행할 때도 법을 잘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가 혹여라도 범법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법과 더 친해지는 시간, 우리들의 법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들의 법 첫 코너입니다.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을 소개하는 새법률 완전 정복. 오늘은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쾌, 상쾌, 통쾌하게 법률을 좀 소개하는 박수영 기자입니다. 예, 박 기자님, 박 기자님. 우리 오프닝을 보셨네. 이것도 약간 광고 패러디한 것이요. 네. 네, 예. 약간 조금 재밌게 해보려고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 예. 실제로 저 같은 법알모 다니는 우리 박 기자님 같은 분들이 거의 희망이죠. 효과 빠른 법. 효과 빠른 법. 육회, 상쾌, 통쾌. 24시간 진통. 최악 아니에요? 24시간 진통. 너무 아파요. 24시간 진통 억제. 어, 네, 그래요? 억제요. 자, 우리 박수영 기자가 준비한 따끈따끈한 법은 어떤 거죠? 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데요.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좀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K칩스법. 조세특례 제한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그쵸? 네. 역시 똑똑한 재환 씨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K칩스법은 기업이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 산업에 설비 투자를 하면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건데요. 세액공제. 예, 그래서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5%까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6%에서 25%까지 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만 10%의 임시 투자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하는데요. 예.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퍼센티지로 얘기해 주니까 잘 안 와닿습니다. 이게 네. 어느 정도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세액 공제율 1%포인트당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3,600억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공제율이 8%에서 15%로 뛰면 반도체 기업의 세 부담 경감 효과는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그 정도로 실은 뭐 전 세계가 반도체 경쟁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미국도 지금 반도체 관련한 지원법이 시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엄청난 공급난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첨단 기술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2021년도에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땅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의 설립을 지원하고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 이제 회사에 투자를 하면 무려 2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여기도 세액공제야. 아니, 그럼 다른 나라도 세액 공제를 좀 하나요?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있나요, 좀? 주요 국가들도 지금 반도체 산업 육성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달러로 45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 57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해서 반도체 산업을 좀 키워나가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EU 반도체 칩법이라는 것을 합의해서 최대 430억 유로, 마찬가지로 한화 57조 원 규모로 투입을 해서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 능력을 2배가량 잘할 수 있도록 증가시킬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와. 또 대만의 경우에도 대만형 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산업혁신조례 일부 법률 개정안을 의결을 해서 반도체 연구개발에 투자액의 25%, 설비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5%를 법인세에서 감액해주겠다고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 말고도 실은 다른 분야의 경쟁도 더 심화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결국 기술이 미래 산업의 어떤 동력이자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방금 반도체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 굉장히 야, 중요하죠. 예.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백신의 중요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그리고 수소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같이 미래형 이동 수단들도 경쟁력을 좀 높여야 한다는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오늘 새 법률 완전 정복을 통해 갖고 K칩스법 소개를 해드렸어요. 모쪼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는 대한민국을 바꿀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어떤 분을 만날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교통사기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그 어르신들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치매란 단어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맺자.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치매 용어를 인지 이상증으로 좀 바꾸자. 가족 간에 있는 일인데 그걸 굳이 법원까지 가져오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오늘 함께할 분은요, 화려한 이력을 가진 경력 끝판왕입니다. 부지런한 준호 씨, 한준호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준호 씨, 한준호 의원을 저희가 모셨습니다만 5월에는 행사가 워낙에 많은 달이기도 해서 특히나 의정활동 바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법안 심사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지역구원들은 지역 내 행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알기로 네. 경력의 끝판왕이라고 들었는데 경력의 예. 국회의원 하시기 전에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회사 이름이 LG U+인데 네. 당시 데이콤이라는 회사에서 원래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영화되던 당시에 이제 현재는 이제 한국거래소인데 저는 코스닥증권시장이라는 곳으로 입사를 해서 2003년에 이제 한국거래소로 통합이 됐죠. 그리고 MBC에 2003년에 입사를 했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경력. 네, 2018년에 이제 청와대를 갔고 그 중간에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와, 두 분이 좀 선후배 관계라고 보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요. 뭐 타사에 있었습니다만 뭐 아나운서 선배님이셨고. 그렇죠. 실은 오늘 자리도 굉장히 좀 나름 좀 긴장되고 불편한 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한준호 의원이 국회 방송에서 좀 MC 자리를 맡으셨구나. 라고 누가 봐도 지금 MC예요. 아이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너무 오늘 멋지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잘생겼어요, 예. 카메라 울렁증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이런 겸손의 말씀이 그리고 저도 이제 아나운서를 지망하던 학생 당시에 저도 이제 전문 그 교육 학원을 갔는데 네. 우리 한준호 당시 이제 선배님의 그 합격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꿈을 키우셨군요. 꿈도 키웠고 저런 사람이 아나운서 되는 거구나. 그래서 거울을 보고 야 나 이거 어떡하지? 매우 불편하군요, 여기 앉아있고. 아나운서 시절엔 그랬습니다만 정말 다른 화려한 경력을 또 갖고 계시는 그렇군요. 한준호 의원이십니다. 예. 근데 이런 이력들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의정 활동하시면서. 정치 영역이 상당히 크리에이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법안을 만드는 일이 주이긴 하지만 실은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할 때 본인 경험이 좀 다양할 때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내 현안도 워낙 많고 당내 현안도 많은데 저는 많은 이력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른 직업들과 비교했을 때 정치인은 좀 난이도가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너더 레벨. 레벨.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앉아서 땀이 났어요. 그리고 4개월쯤 일했을 때 어금니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어머. 근데 그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제가 2년 차 때 어금니 4개가 다 금이 갔어요. 왜 하도 일을 악물어서 그러신 건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기도 스트레스를 하고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또 이런 고충이 있는지 몰랐는데 정치라니. 자, 저희가 또 부지런한 준호 씨라는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21대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한 것만 70건이 넘으시는데요. 네. 혹시 스스로가 생각하건대 가장 의미 있었던 법안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4월 기준으로 저희가 76건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가장 의미 있었던 법안 중에 하나는 국회 1회 의정 대상을 받은 법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EBS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사 창립 이래 첫 번째 개정안이었어요. 그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었고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근거 법률이 없어서 굉장히 근근히 EBS가 버티고 있던 상황이라 그 근거 법령을 만들어줘서 EBS 자체가 온라인 교육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바꿔준 공사법 개정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네. 예, 우리 또 다 학부모잖아요. 그죠? 예, EBS 이거 교육방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최근 또 내신 법안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청소년, 한부모, 노인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법안을 확실히 좀 많이 네네. 내셨더라고요. 특히 가정 관련 법안에 관심을 두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MBC 아나운서였던 시절에 MBC 최초의 남자 육아휴직을 썼던 사람이기도 하고 너무 또 출산 멋지세요. 육아책을 썼던
입장에서 하란이었죠, 정말.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저 친구는 저 자리 빼겠다는 얘기냐. 아, 그 정도입니까? 아니 정말 아빠가- 최초셨던 네, 거예요? 남자 최초의 육아휴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선배 동료 아나운서들하고 주로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장애가 있는 가정들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것들을 국회에 와서 법률로 좀 풀어낸 것들도 좀 있습니다. 정말 과거의 그 수많은 경험들이 다 토대가 돼서 지금 발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정말 가정이 편안해야 또 사회가 편안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 가정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한준호 의원이 준비한 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처받은 가정의 희망의 씨앗을. 첫 번째 법안은요, 범죄에 노출된 노인을 지켜라.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최근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굉장히 좀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사기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6% 정도가 고령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라는 세대가 이제 55년에서 63년 정도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 710만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고령층으로 이제 편입이 되신 거죠. 아마 25년 정도 되면 이 초고령 사회로 국가가 맞아요.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낮은 출생률을 감안해 본다면은 상당히 그 고령층이 늘었죠. 그만큼 범죄 대상도 늘어난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몰라서 범죄 사기를 당했다면 요즘은 알아도 당하는 사기가 많아서 그만큼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법이 너무너무 교묘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도 이게 사기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이 노인층의 경우에도 요즘 노령연금 같은 거를 탈취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치매를 겪고 있거나 이제 초기 치매 증상일 때 통장, 뭐 인감 도장 이런 것들을 좀 탈취해가지고 일어나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더 취약한 것이 확실히 노인층인 건 사실이고요. 네. 대개는 많이 이제 당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전화로 오는 보이스피싱 사기. 그렇죠. 되게 이제 65세 정도면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은 돈이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데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게 해서 모으신 돈인데 정말 네. 나의 그 노후를 위해서 그거를 또 탐을 내고 말이죠.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가족, 친척, 지인, 간병인까지 대부분 지인들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믿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 통장 좀 관리해줘, 내 도장 좀 관리해줘, 내 재산 좀 관리해줘 이렇게 믿고 맡겼던 사람에게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믿고 맡겼던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조심해야 될 것. 근데 이 보이스피싱 또 메신저 피싱 이거는요 어르신들에게도 취약하지만 저도 한 번은 혹할 때가 있어요. 아, 형께서. 예를 들어 택배 같은 거. 요즘에는 워낙에 네. 택배를 자주 주고받고 많죠. 심지어 문 앞에 두고 간다는 문자 아니면 오늘 몇 시쯤 뭐 실시간 배송 문자 뭐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보는데 어느 날은 뭐 주소가 잘못됐다고 입력을 해달라는 링크가 왔어요. 근데 이런 건 살짝 의심스럽잖아요. 그런 거 함부로 누르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 맞아요. 다행히 넘어갔는데. 저는 변호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커피 쿠폰을 준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거기에 혹하는구나. 혹하죠. 커피 쿠폰인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주소를 입력하래요. 전화번호하고. 그럼 보내준다고. 근데 이제 거의 다 누르고 마지막 전송 시점에 직업적인 본분을 찾았죠. 아니다. 이 개인정보는 함부로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대부분 경품 네. 준다고 주소나 전화번호 요구하면 이건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당합니다. 네. 아우, 그래요. 저는 진짜로 어이없는 경우가 그러니까 유재환인 걸 알고서 유재환 어머님께 유재환 성대모사를 해가지고 어이구. 엄마 나야 엄마 나 붙잡혔어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연습을 한 거예요. 이야, 공을 많이 들였네, 그분은. 그러니까요. 이게 어머니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어머니께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는 목소리가 마른 목소리더래요. 왜 있잖아요. 그 살이 찐 목소리는 조금 느낌 있죠? 동굴 목소리가 느낌이 있어요. 예. 왜 포근하잖아요. 이렇게 좋구만. 어머님이 그래도 다행이네. 그걸 잘 간파하셨네. 내 아들은 이렇게 마른 목소리가 아니네. 마른 목소리가 아닌데 이거는 우와. 지인의 어떤
굉장히 가까운 지인의 그런 소행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것도 좀 무섭네요. 좀 좀 잘 무섭죠.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니까 어머님 번호도 아셨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런 점은 좀 무섭네요. 아, 저도 좋습니다. 아까 네. 국회의원도 당하실 뻔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또 사례가 하나 있어요. 같이 이제 상임위를 시작하기 전에 상임위 위원장 방에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모 의원님 전화기로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검찰 수사관이라고. 그랬더니 수사관 이름 대세요라고 했더니 수사관 이름을 못 대면서 그런 걸 왜 함부로 물어보십니까? 근데 저희가 한두 번 당해보니까 실제 검찰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피커폰으로 전화하고 저희가 받으면서 함께 웃으면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잘못 걸렸다 그 사람. 잘못 걸렸죠. 네, 저희가 재밌어서 서로 영상도 찍고 그랬습니다. 아, 재밌다. 의원분들은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지만 네, 실은 네. 저기 같은 사람은 놀래죠. 수사관이다 이러면 갑자기 놀래가지고 침착하셔야 돼요. 굉장히 그죠? 침착하셔야 되고 네. 상대에 대한 정보도 명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오히려 물어볼 건 진짜 물어봐야 돼. 맞아요. 어디서 전화하셨냐? 네네. 누구냐? 어느 부서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맞아요. 저도 한번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네. 이제 검찰 중앙지검이라고 보이스피싱 무섭다. 전화를 중앙지검 받았어요. 근데 무섭지. 이제 제가 법조 출입 기자니까 마침 중앙지검 1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부시냐 했더니 당황하시면서 조금 이따 전화를 드릴게요 하더니 끊더라고요. 어휴. 그래서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기자 정신 좋아요. 그렇게 물어야 돼. 수사관들은 절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팁이죠. 네. 그런데 또 주의하실 점이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그 번호를 그대로 위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의 전화를 걸지만 꼭 검찰청처럼 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항상 주의 또 주시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뭐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네. 그 순간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정보가 아무래도 좀 취약하시다 보니까 심각할 것 같아요. 조사된 게 있습니까 혹시? 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614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2019년에는 26.5%였는데 2021년에는 37%로 10% 이상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야, 또 증가를 하는군요. 아니 이게 현행법으로는 어떻습니까? 노인의 피해를 좀 막을 방법이 없나요? 일단 2020년도 3월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법률 내용에는 금융상품 판매 업자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좀 주로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명 의무라던가 그런 부분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딱 노인층을 보호하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네네. 우리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법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노인에 대한 학대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범위도 경제적 착취 정도만 담고 있고 뭐 성적 학대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담고 있는데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내용들은 전혀 담고 있지를 못해서 현재 이런 사기들이나 피해들이 발생을 했을 때 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노인들을 좀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지 의원님의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 범위를 넓혔는데요. 네네. 어떤 범죄들이 추가가 됐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면은 형법 347조 내에 저희가 사기, 그리고 관련돼서 347조 2의 컴퓨터 등에 의한 사기, 또는 이제 횡령이나 배임은 355조에 저희가 횡령 배임을 담았고 특수 공갈이나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배임 수재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다 담아놨죠. 근데 이 어르신들이 범죄에 노출됐을 때 네.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네네네. 하시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좀 혹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좀 그게 가장 사실 큰 문제예요. 피해를 당한 그 어르신들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컨트롤 센터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 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네. 노인들을 위한 법이 좀 있나요?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도 그 노인에 대한 돌봄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령자 안전법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서 실제 이런 사기를 당하거나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에 노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까지 좀 살펴봤는데, 이 법들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게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지역사회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통합 지원 센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겠죠. 예.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실은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나이가 들고 우리도 이제 노인이 될 수 있는 그럼요. 이런 법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처받은 가정의 희망의 씨앗을 치매 노! 이제는 인지 이상증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치매란 단어가 한자로 따지면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맺자.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건 아닌데. 네. 혹시 안 좋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치매 용어를 인지 이상증으로 좀 바꾸자라는 제안을 했고, 실제 제가 첫 번째 제안은 아닙니다. 네. 이런 제안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저희가 매년 이제 9월 21일이 되면은 세계 치매의 날인데, 치매의 날 하루 전날 제가 발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하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아버님인 할아버님이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숨기기 급급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드러낼 수 있어야 병으로 인지를 하고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치매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고령층이랑 65세, 그러니까 65세 인구를 대상으로 하면 10분 중에 1분은 치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91만 명 정도. 91만 명. 네. 객관적인 네. 수치를 우리 박 기자님이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WHO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치매 인구수가 약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한 3배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치매 인구 수도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 환자가 74만 8,945명입니다. 2024년에 100만 명에서 2050년이 되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명 중 1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4개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잖아요. 10%의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바깥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분들을 어리석은 병이구나 이런 것보다는 단순히 노화에 따른 인지 이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죠. 그 말씀해주신 용어의 변경이 너무 좋다고 느껴지는 게요. 네네. 이 치매는 기억을 잃어간다고 해서 좀 슬픈 병이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단순히 인지에 문제가 생긴 정말 인지 이상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어감을 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시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 용어에 대해서 그 변경 추진들을 많이 했고 또 성과들도 꽤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사회적 합의란 문제를 들어서 이 부분들이 잘 통과가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치매에 그런 한자 뜻이 있는지는 저희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네. 그냥 치매 하니까 저희가 마치 이게 하나의 용어처럼 들리긴 했는데 저도 처음에 이 법안을 사실 저희가 낸 거는 저희 의원실에 있었던 인턴이었어요. 그 인턴이 어느 날 아이디어를 내서 치매란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제게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한 건데 듣고 보니까 인지 이상이라는 용어와 치매 사이에서 치매에 걸렸어. 치매를 걸렸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포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치료를 가는 것보다 그냥 집안에서 뒷수발을 해야 되는 이런 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인지이상증, 즉 치매도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궁금해. 치매가 어쨌든 이제 한자면은 같은 네. 한자권을 쓰고 있는 주변 국가들은 치매 똑같이 쓰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용어를 고쳤는데요. 대만 같은 때는 실지증. 네. 네. 그러니까 인지하는 것을 잃었다. 실지증. 일본 같은 경우도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뇌퇴화증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우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자권 나라에서는 한자가 갖는 의미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병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거를 둥그렇게 해서 그냥 어리석다. 이제 네가 이제 판단을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실 이 치매라는 용어 바꾸자는 움직임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반대의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용어 하나를 바꾸게 되면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치매와 관련된 보호센터라든지 중앙치매센터나 이런 곳들은 하나하나 다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 사회적 비용들이 꽤 들기도 하고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그리고 환우들
가정에서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있고요. 1차 논의를 했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들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핵심이 치매 대신에 인지 이상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좀 변경이 됐으면 하는. 네네네. 네. 자, 한준호 의원의 상처받은 가정의 희망의 씨앗을 세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범죄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바로 친족 상도례 제한 3법입니다. 일단 친족 상도례가 뭔지 우리 유재환 씨 같은 친구를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친족 상도례는 이제 강도죄라든지 손괴죄를 제외하고 가족 간에 친족 간의 범행이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감경을 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가족 간에 있는 일인데 그걸 굳이 법원까지 가져오니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는 거죠. 저는 이거 좀 반대. 이게 가족이 가족한테 그러면 좀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가정 문제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형사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보면 가족 간에 굉장히 유대감이나 끈끈함을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뭐 부모를 고소하냐. 그렇죠. 어떻게 가족 간에 어떻게 이렇게 송사를 할 수가 있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 유명 방송인이시죠. 이제 박수홍 씨 사례가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였죠.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박송 씨하고는 그 방송하던 시절에는 안면도 있고 그래서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면 폐지도 방법이겠지만 좀 현실적 대안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준비한 법안입니다. 가족 내 문제는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결해라고 했을 때 실은 가족 내에서도 이게 그 권력자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약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이 나뉜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입법조사처에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이 친족 상도례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한 85% 정도 나올 정도로 사회적 여론은 이미 조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즉 전면 폐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분에 있어서 폐지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들은 좀 남아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가족 상도례 규정 역시 뭐 그 전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하지만은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요, 박 기자? 네, 2012년에 헌법재판소는 가정의 평온이 이제 형사처벌로 깨져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친족 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대법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형법상 재산범죄 그리고 나아가서 또 이제 특경법상 재산범죄까지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족이라고 해도 솔직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나쁜 짓은 나쁜 짓인 건데. 그렇죠. 네. 심지어 이거 뭐 헌재에서도 합법이라고 결정이 되면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그 재산상, 재산 범죄에 한한 것인데 이거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약간 개정을 통해서 좀 현실적으로 하자, 제도 개선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 개선 범주 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제한을 좀 두는데 재산상 금액으로는 5억 이상. 에 대해서 그리고 또 5명 이상의 공동으로 상습적으로 벌인 절도에 대한 죄 또는 2명 이상의 공동해가지고 만든 공갈죄 여기에 한해서만 저희가 좀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것이죠. 의원님 지적이 굉장히 일리 있으신 게요. 사실 금액이 너무 작다 보면 이것까지 다 가족 간의 일을 송사로 가져오면 재판부의 부담도 가중되고요. 또 중간에 유야무야 그냥 고소를 취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한정해 두신 거 굉장히 좋은 시도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뭐 가족 간의 돈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또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요. 빨리 통과가 돼갖고 많은 분들이 법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노인 관련, 뭐 청소년 관련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한부모 가정에 힘이 되는 법안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한부모 가정과도 많은 그 교류를 해왔었는데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그 한부모 가족 아이들의 빈곤율이 근 47%
정도로 세계에서 4번째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되게 한부모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면 그걸로 인해서 지원이 끊긴다라든지 실제 굉장히 빈곤하게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정말 부지런한 준호 씨, 한준호 의원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법안 3개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의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많은 분께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아요. 재현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럼요, 우리 부지런한 준호 씨에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그럼요. 부지런한 준호 씨 좋네요. 예. 아이고, 너무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칭찬 2개만 더 해볼까요, 재현 씨? 그리고 한준호 의원. 눈빛이 거짓이 없다. 어.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거겠지만 올곧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또, 또 저희를 위해서 많은 힘을 좀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벌써 보내드리려고요. 아니 제가 마무리 토크 같은 걸 못해요. 이런 건 전문 MC가 해야지. 갑자기 또 등을 또 위로. 전문 MC가 해야죠. 그냥 우리 한 의원님 칭찬을 부탁드렸는데 갑자기 마무리를 죄송합니다. 해주셔가지고. 네. 당황스러워서.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임 변호사님밖에 제가 좀 없습니다. 포장해봐야죠. 예. 일단 우리 의원님이 워낙 다양한 이전 경력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경력들이 하나하나가 다 토대가 돼서 지금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계신 것 같고요. 말의해주신 이 많은 법안들 보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마음 쭉 유지하시면서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 기자님도 또 한마디 하셔야 되겠네. 이렇게 분위기가 마련돼 있으면. 네. 저 사실 좀 궁금했던 게 개인적으로 의원님 처음에 정치에 입문하셨을 때 새로운 정치보다는 필요한 정치를 네네, 하겠다 이런 맞습니다. 포부 밝히셨던 게 제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네. 좀 의원님 생각하실 때 필요한 정치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잘 진행되고 있다기보단 하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정치보단 필요한 정치를 이야기한 건 새로운 것들은 계속 바꿔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한 피로 그리고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동안 놓쳤던 것들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정책과 정치 그리고 법안을 만들자라고 해서 필요한 정치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뭐 바쁜 5월 한 달 또 보내고 계십니다만은 올해 또 의정 활동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실 예정이세요? 이제 저희가 내년 4월 10일이 다시 총선이기 때문에 실제 10월 정도 국감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 임기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발의한 법안들 위주로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중점을 둘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에선 제가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당 홍보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획까지 이렇게 밝혀주셨는데요. 우리들의 법도 입법자들 시간에 오늘 한준호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가족은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이죠. 그렇죠? 그 가족 구성원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또 행복하게 이 사회를 꾸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또 힘써주고 계시니까 항상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를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보는 정치가 좀 혐오스럽죠. 그리고 정쟁만 있는 저희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겁니다. 저희는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정치를 위해서 많은 논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를 통해서 22대 선거에서는 조금 더 개편된 모습의 정치 모습, 그리고 22대 정치인들은 지금보다는 정쟁에 나서지 않고 좀 더 국민 여러분의 생활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저도 그 가운데 열심히 법안과 입법 활동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 일상 속의 분쟁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법 읽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법을 공부할지 궁금한데 박수영 기자 소개해 주시죠. 2018년 5월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A씨가 발전기 환풍구에서
축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오. 이 이제 환풍구에 가림막이 찢어져 있어서 행인이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한 8m 밑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A 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수술도 받고 응급처치를 다 받았지만 사지가 마비되는 이제 사고를 입게 됩니다. 이 A 씨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부인 외에는 아무도 이제 알아보지 못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리고 또 음식물 같은 것도 튜브를 통해서만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출동했던 경찰은 A 씨가 지인과 통화하면서 그 가림막에 이렇게 기댔다가 추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해서 이제 A 씨의 가족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야,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A 씨가 지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추락하게 되었는지가 사실 좀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과 이제 피해자 가족들은 A 씨의 과실 부분을 50%로 산정 정도를 해서 이제 손해배상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회사 측은 극구 책임을 부인하는 상태였죠. 그 아파트 쪽 입장은 어떤가요? 그래서 그 입주자 대표회의랑 그 관리한 회사 측은 이제 우리는 안전점검을 잘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가림막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A씨가 혹시 술에 만취해서 좀 돌발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으면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했고 또 가림막도 쳐놨다. 이건 안전조치를 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판 결과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재판 결과는 피해자 가족들과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재판 상황들을 좀 잘 판단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환풍구가 인도 뒤쪽에 지상주차장 옆에 있어서 누구나 접근이 일단 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본 부분이 그 주변 잔디가 밟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흙이 좀 파헤쳐 있는 걸로 봐서 그렇다면 평소에도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가림막 앞에 차단 시설이 없고 가림막이 너무 낮아서 아이들도 넘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 그리고 누구나 가림막에 좀 충격을 가할 수 있었다는 점, 환풍기 안쪽에 추락을 대비해서 그물망 같은 게 따로 없었다는 점들이 고려되어서 손해배상 산정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실제로 그 아파트 관리 회사에 소송을 건 건 이해가 되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도 함께 소송을 걸었어요. 이건 뭐죠? 네, 이 부분 좀 생소하실 수는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사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업무를 이 회사에 위탁, 맡긴 것인데 뭐 공동주택의 뭐 고용 부분에 보수 내지는 뭐 대체, 계량들의 계획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는 부분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관리할지를 선정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통제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역시 아파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시설물 때문에 다쳤다. 그래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안에 있는 시설물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린 아이가 이제 입주민은 아니었는데 어떤 아파트의 놀이터 근처에 있는 운동기구에 손가락이 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사 측은 외부인 출입 금지 이렇게 우리가 붙여놨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보다는 아파트가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가 더 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아파트 측이 이제 설치 관리하는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주체로서 어린이들이 이런 운동기구를 만지거나 뭐 장난을 치는 상황은 충분히 예측을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안전에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온 거죠. 실제로 이제 민법 758조에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일단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만약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그때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설물을 이용할 때 사용자도 물론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고 예방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 예, 또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정말 안전이 제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알면 알수록 법이라는 것이 매력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 말고 우리 세 분 역시 법과 약간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또 법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의 매력 뭔지 참 궁금해요. 일단 우리 그래도 임주혜 변호사님. 이 법의 매력은요. 법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렇지. 누군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가하려고 할 때 법은 짱! 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불의를 봤을 때 법으로 딱 응징해 줄 수도 있는 칼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법은 나를 지켜주는 칼과 방패가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또 든든하기도 합니다. 법이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엔 법은 블랙박스다. 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만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박스다. 법에 모든 단서가 있다. 아, 단서가 있다. 예. 야, 배운 사람 역시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블랙박스 하면 보통 이제 차량에 두고서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걸 네. 또 지켜보고 기록하는 것이 블랙박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의 안전망을 위해서 늘 법이 또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예. 자, 박 기자님. 네. 네, 저는 법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좀 멀리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항상 밀접하게 저희와 같이 하는 친구기도 하고 이 법 덕분에 우리들의 법을 만나서 제가 더 큰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아우. 법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아우, 너무 좋다. 네. 자, 이렇게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적이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법안으로 다시 저희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